안녕하세요. 김광기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파산회생제도는 개인에게는 신선한 새 출발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본구조를 제공하거나 신속한 청산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채무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인식되는 것이죠.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파산회생제도가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이 집합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제도에서 발전해 왔고, 그 성격은 지금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합적 채권 추심. 제도의 본질은 집합적 채권 추심이다. 채권자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나눈다. 이렇게 영어로 collective debt colle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이 집합적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파산 절차, 회생 절차의 본질을 표현하는 기호로 이렇게 수학 기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채권자가 N명이 있을 때 원래 이들 모두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매우 번거로울 겁니다. 채무자가 망했을 때 각자 각 뜯어먹기식으로 각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나라 전체적으로나 비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모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절차를 만들어 둔 것이 이 회생 절차, 파산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일반 집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개별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에 나서는 상황을 개별적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채권자가 모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의 절차로 축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중복제소, 중복신청금지 효과가 되겠죠. 이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는 일반 채권자가 소송과 강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원칙, 대원칙이 있습니다.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소송의 제기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259조의 규정이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또는 준용되는 원칙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실시되면 그것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회생 채권자표, 파산 채권자표, 또 개인회생 채권자표, 이와 같은 그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 실무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재정법이 이렇게 168조가 또 회생 절차에 대해서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460조가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개인회생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절약하게 해주고 반사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응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게 직접적인 비용 전략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반사적으로 채무자에게 숨쉴 틈을 주겠죠. 왜냐하면 파산 절차, 회생 절차에서는 집합적으로 채권을 주시면서 나눠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들은 사실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알 수도 없고 각 채권자들 상호 간에 눈치 보고 경쟁하는 관계를 아예 공식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압박할 유인이 사라져 버립니다. 채무자로서는 숨쉴 틈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 파산 절차, 회생 절차에서 개인 채무자를 직접 보호를 해주는 면책을 해주는 규정이 있죠. 그거를 해주나 안 해주나 당연히 생기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은 그냥 뭐 이 파산 절차, 회생 절차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볼 것이 없는 경우라도 이 파산 절차,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말하자면 이 회생 절차,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개별 채권자에 대한 복수가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채권자가 달달달달 볶는단 말이에요, 채무자를. 그럼 채무자가 파산법정으로 가버리는 순간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파산 절차, 회생 절차에서 설령 일부를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변제를 받는 비율이 아주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합적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은 앞에 개별적으로 각 채권자가 각자 각 뜯어먹기식으로 했던 절차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송과 강제집행도 절차가 개시되면 일시 중지됐다가 계획이 인가되면 아예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강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회생 절차에서는 잠깐 중지시켰다가 계획이 인가되면 아예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니까 저당권이나 담보권에 의한 임의 경매도 취소하게 됩니다. 중지했다가 취소하게 되죠.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은 이건 좀 상대적이지만은 파산재단은 아예 개별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사항은 그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소송, 즉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한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어디 다른 곳에 넘겨버린 경우 이런 것을 사회행위 취소소송, 사회행위라고 하죠. 그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취소소송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도 마찬가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느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파산 회생 절차가 딱 개시되면은 그동안에 개별 채권자가 했던 노력이 다 무산되는 수가 있죠. 뭐 실질적으로는 무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되므로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개별 채권자의 노력이 상당히
효과가 저감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달래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은 행동하기도 합니다. 김관기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올리고자 합니다.